연휴는 인사로 연봉 선생님께서 간행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인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행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앞에서는 원장의 작고와 돌아가신 그 추모 행사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늦었지만 그야말로 만시지탄이라는 것 있지만 이 4주기 행사가 이렇게 조촐하게 갖게 된 것을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면서 생각에 이 1960년대 문화 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덜 주목받는 작가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박대순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다들 아는 얘기지만 대학 동기 동창입니다. 제가 대학을 1960년 4.19 나기 전 두주일 전쯤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영독불, 영문과 동문과 불문과 각 20명씩 입학을 해서 60명이 한 반이 돼서 학교실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교양, 국어니 영어니 뭐 이런 따위를 공부를 했죠. 근데 옆에다가 영문과 동문과 이런 걸 붙인 것도 아니고 과학 구별 없이 그냥 고등학교 교실 같은 분위기에서 1년간 공부하면서 대부분 친해졌고 그 친구들 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나왔죠. 제 선두주자가 김승옥이었죠. 바로 김승옥과 박태수는 대조될 만한 작가 아닙니까? 간단하고 나서 화려한 빛을 조명을 받았고 거기에 비해서 박태수는 덜 조명을 받았다는 약간 좀 불만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문학 연구하고 공부하는 후배 비평가들 연구자들이 박태수 문학을 제대로 연구하고 평가를 이제부터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시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김에 문학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두어 가지 옛날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걸로 제 오늘 인물을 다할까 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땐지 2학년 땐지 분명한 기억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하여간 처음부터 1학년 때부터 박태순하고 친해져가지고 어느 날 박태순을 따라서 저는 시골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대학교 대부분의 시간을 가정교사로 보내서 저녁에는 뭐 제 자유시간도 없었죠. 근데 박태순은 낮에 어느 날 따라갔는데 서대문 대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헌무제국이 있잖아요. 빨간 무제동 밖에 있고 그 뒤에 집이 있었어요. 여기 아홉은 동순 씨가 와 계시니까 잘 기억을 하시겠지만 근데 따라가니까 2층으로 올라가요. 저는 2층 집을 그때 처음 올라갔어요. 그런데 올라간 즉 침대가 하나 있고 또 자기 책상 앞에 놀랍게도 타자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직 전동 타자기는 아니고 그냥 따닥따닥 두드려서 치는 타자기로 글 쓰고 있는 것을 그게 박태순 혼자 쓰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박태순 문학의 뿌리가 여기 아닌가 그거에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부분 작가들이 다 시골 출신들이고 농촌 공동체 출신인데 박태수는 그 후에 알게 된 거지만 황해도에서 피난온 분이고 태수씨 아버님은 그때 60년대 바구사라는 출판사를 하셨죠. 제가 졸업하고 나서 신부문화상에 취직해서 만든 책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인간상이라는 게 65년경에 만들었는데요. 같은 무렵에 바구사에서 나온 책은 인물한 목사예요. 그래서 바구사의 인물한 목사와 신부문화상의 한국의 인간상이 경쟁만 되었어요. 그래서 또 뚜렷이 기록을 하죠. 그런데 그 후에 또 그 작품 읽으면서 60년대, 70년대 초까지의 박태순의 그 정든당한 외천동 사람들 그 작품들 보면 자기가 그 2층 집에서 타락이 치는 그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서울 주변의 그 가난한 사람들 이런 얘기를 다루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70년대 어느 무렵부터는 시골로 가기 시작하잖아요. 북토기행을 하죠. 근데 그러면서 73, 4년경부터는 저하고 행동 여러 가지 같이 많이 하는데 가령 74년 1월 7일 날 문인 61명이 학생 유신헌법 개헌합시다 이런 그 개헌 청원 선언을 문인들이 하고 바로 그 다음날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됩니다. 그 고은 선생 일기에 보면 바로 박태순 씨가 고은 보고 서명 좀 부탁합니다 이걸 부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은 선생은 60년대나 70년대 초까지도 뭐 허문이 무슨 뭐 이래가면서 그 스님 출신답게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시를 쓰다가 전태일 분신 사건이라든가 유신 선포라든가 이 현실이 급박하게 급전직하는 상황 속에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고 그 초기에 그래서 그 1974년에 우리 문학사, 사회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천주교 정의구현 사대단이 그때 결성되고 동아일보 조선일보 언론 자유선언이 있고 그리고 11월 18일 자신, 약칭 자신이죠. 자유실천 능력회가 결성되고 그게 내년 50주년이었는데 그때 박태순 74년 그걸 계기로 고은 선생의 앞장서고 박태순, 이문구 뭐 저라든가 70년대의 문단 투쟁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다가 79년에 박정희가 12.6으로 죽고 소위 안개 정국이 한동안 계속되죠. 그게 두 번째 에피소드인데 그때 79년 12월인지 11월 말인지는 분명 기억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 자유실천문의협의회, 해직교수협의회, 그리고 자유언론 그 동아투기나 이런 쪽하고 3개 단체가 합동으로 성명서를 냈어요. 그때 나는 민주화 일정을 분명히 하고 개혁 해제해라 이런 성명을 해서 잡혀갔어요. 저도 잡혀가고 나이 많은 분들은 성대훈 선생이라든가 몇 분들이 10사람 가까이가 종로경찰서에 들어가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근데 밤에 12시간 지나고 1시 가까이 되니까 술 마시다가 개월되는 놈들이 그때는 아직 통금 시절이니까요. 잡혀 들어와요. 그래서 21살 들락말락한 젊은 애들이 개걸개걸하면서 들어왔는데 이놈들은 경찰들한테 따귀를 맞아도 소용없어요. 계속 술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나이가 그 녀석들보다 10살, 20살, 심지어 50대 성내학명맥도 거기 이렇게 누워서 쉬고 있으니까 저 새끼들 누워있는 저 새끼들 욕을 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눈치 많지 하고 있는데 밖에서 나는 뻘떡이라서 머리 새끼 하고 둘이 싸우기 시작해요. 철창 안에 있는 밖에, 철창 밖에 있는 21살밖에 안 되는 수지형매가 싸우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박태순이에요. 못 참는 사람. 그런 점들이 젊은 20살도 채 되기 전에 2층 집에서 타자기 치던 모습,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가까이 지나서 유치장 안에서 안에 있는 유치장 밖에 제겨 들어온 저보다 10살 이상 아래에 있는 수지형매하고 못 참고 싸우는 모습이 저 뿌리 깊은 곳에는 박태선 문학 어디서 밑바닥에 깔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앞으로 박태선 문학이 더 열심히 연구가 되고 전집을 만들기로 한 거니까 제대로 잘 원전 비평이 잘 다듬어진 훌륭한 전집이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한 박태선 연구,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이 시대의 문학에 대한 전면적 초상화가 잘 그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그게 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박태선 선생님의 소설을 보면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재미있는 박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 창비에 한번 짤막하게 쓰기 위해서 선생님 소설들을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는데, 물론 재미없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재미있는 구석이 굉장히 많은데, 편견이 좀 있었다는 그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박태선 선생님은 한 가지 소설이라는 그 기본 틀 하나만 갖고 이렇게 규정을 하기가 너무 범위가 크신 양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박태선 선생님의 삶과 산문정신이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좀 한 25분 정도 이렇게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요. 쓰기는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동안 박태선 선생님에 대해서 조사해 놓은 게 있고 그래서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박태선 선생님 그건 내가 이 연보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 박태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거는 제목을 제가 이토록 당당한 비주류 작가라니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창비에서 부탁했던 짤막한 추모 글에는 제가 제3세계 무쿠지와 같은 작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선 선생님은 제1세계나 제2세계에 속하는 작가가 아니고 언제나 제3세계에 속하는 작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정규전에 필요한 작가가 아니라 유격전에 필요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주류에 있었다고 생각되지가 않고요. 제가 선생님을 옆에서 지켜본 거나 소설이나 또는 다른 산문을 봤을 때도 항상 이 주류보다는 비주류, 중심보다는 주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태순의 초기 소설은 도시적 삶의 특성을 날카롭게 표현했습니다. 소래방, 생각했기에 연애 등의 화자가 모두 나로 설정되어 있고 하루 동안의 일상을 통해 소설이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설들은 나라는 개별적 개인을 내세워 도시적 일상의 단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도시공간 속에서 힘겹게 이루어지는 관계 맺기에 대한 시도이고 그 가족의 경험에 대한 서사화입니다. 이렇던 1960년대 대도시의 일상에 대한 소설적 형성화는 박태순 초기 소설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시기에 도시적 일상을 도시인의 정체성을 갖고 내면화에 표현할 수 있는 작가가 박태순 뿐이었다는 사실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박태순 소설이 담고 있는 서울의 풍경은 풍부하면서도 다각적입니다. 그것은 김승옥의 감수성과도 다르고 이청준의 서사성과도 변별해야 됩니다. 김승옥의 소설은 시골과 도시에 대한 대비를 통해 서사의 긴장을 유기했고, 이청준은 도시를 기어코 살아남아야 할 현장으로 그렸습니다. 반면 박태순에게 서울은 내면화된 공간입니다. 실제로 동년배 작가들과 달리 박태순은 서울에서 성장한 서울내기입니다. 물론 황해도 신천이 고향인데 6살인 1947년도에 서울로 이주해서 서울중학교, 서울고등학교, 서울대 물리대 영문과를 다녔습니다. 반면 동년배 작가들은 시골 출신으로 서울로 이주해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승옥은 전남 순천, 이청준은 전남 장흥, 이문구는 충남 구령, 신상웅은 경북 의성, 박상용은 경북 장수에서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을 의미화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서울로 이주한 작가들에게 도시는 생존의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 투쟁의 공간이 나오면, 박태순에게 서울은 일상 공간이면서 그들을 상처하는 한면의 공간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또 주목할 부분들은 무너진 극장은 많이 얘기되고 있어서 강남이는 언제 오는가라는 1969년 작품인데, 상업자본가 출신의 오 사장이 부도덕한 방식으로 자본을 축적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변 사장이라는 인물이 대령 출신의 혁명 주체 세력이라는 설정은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설정을 소설 속에 드러냈었을 때 이 소설이 유리한 5.16 쿠데타 세력에 대한 비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변 사장은 5.16 군사 쿠데타가 어떤 식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변 사장과 오 사장은 수출 혜택을 받아 제작한 상품의 경우 국내 시장에 내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표를 붙여 슬쩍 판매하긴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료 수입을 핑계로 수입 금지 품목이나 제한 수입 조치를 받고 있는 품목을 일반히 팔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정직이 아닌 비정상적인 탈법 행위로 자본을 축적하는 이들에게 50-60명의 여공들의 초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폐허가 되는 공장에서 젊은이들이 그 공장에 들어가가지고 카니발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작품의 중요한 어떤 부분적인 에피소드지만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9쪽 마지막 단락 보시겠습니다. 무너진 극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무너진 극장은 워낙 많이 얘기되고 또 실제로 박태순 선생님의 대표작으로 얘기되고 있고, 교과서에서 수업되거나 수능에서도 얘기되고 있는 작품이어서 마지막 부분만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너진 극장에 구현된 혼돈적 파괴 행위는 위성 체제에 대한 무시적이고 전복적인 저항으로 이어집니다. 소설 속의 나사,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카오스적 에너지의 발산에 불안의식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감성의 표현입니다. 기괴하고 그로테스크하고 공포스럽기까지 한 에너지의 발산이 긍정적 가치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혁명을 낭만화하지 않고 있는 것, 혁명을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혁명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그 감정을 솔직하게 그린 부분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4.19 혁명을 이토록 실증적으로 그린 작가가 있었던가 하는 부분들. 그게 이 소설의 에너지가 아닐까.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그 과잉된 에너지에 대한 불안의식, 이런 부분까지 표현한 작품들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설의 결론 부분에서 박태순은 우리가 힘들여 끌어올렸던 그 무질서의 위대한 형식이 역사 속의 미아처럼 다만 한순간의 고립에 불과하고 말았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음을 비판합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성립된 박정희 지배 체계에 대한 비판적 언급입니다.
그러면서도 인생과 사회와 역사에 대한 진실을 엿본 자로서 그 놀라운 긴장감의 파괴를 긍정하고 모든 혁명과 가치를 긍정하려는 태도를 분명히 표명합니다. 사회혁명에 대한 이러한 선택적 태도는 1960년대 문학의 중요한 성취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중반 한국 문학계는 개인 개성, 자기 세계로 일컬어지는 문화적 유행이 풍미하고 있었습니다. 그 담론의 중심에서 김주연, 김영과 같은 평론가가 폭풍의 눈이 되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소시민 의식을 긍정하고 인물의 개인화와 소외 문제를 형상화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1960년대 즈음에 장착하기 시작한 이러한 문학적 흐름은 모더니즘 문학의 중심 계보를 형성합니다. 1960년대 중반 박태순도 모더니즘 문학의 자장 안에서 68 문학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68 문학에는 김승호, 김주연, 김치수, 김현, 박태순, 연무웅, 이청준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화록 소설가 평론가 에콜은 후에 문학과 지성 창간에 산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8 문학에서 문학과 지성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소설가 박태순과 평론가 연무웅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이 문학과 지성의 진영에 합류하지 않은 것은 세계관의 충돌에 따른 다발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 김병엽, 김치수, 김주영 같은 저주적 평론가들의 후광과 결별한 후 박태순은 삶의 현장에서 독자적 문학 경향을 생산하려 고투했습니다. 박태순은 사회 현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을 내던지게 되고 자유실천, 문인협회를 중심으로 문학운동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런 맥락 속에서 1960년대 동료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던 박태순의 문학적인 태도를 또 영문학자로서 갖고 있었던 어떤 감각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연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저를 매혹시켰던 작품 중에 중요한 작품이 정든 땅 언덕입니다. 이 작품을 읽으면 바로 박은진이 이론서를 읽었던 바로 박은진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작품이고요. 31쪽에 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정든 땅 언덕이는 발표 당시에는 내 초기 작품 중에서 전체적인 흐름과 동떨어진 예외적인 작품으로 취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학사실적으로 볼 때 이 작품은 박태순 초기 소설의 대표작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외촌독 연작이 바로 정든 땅 언덕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태순은 1966년 4월부터 5월까지 신림동 난골에서 생활한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당시 난곡은 도심의 무허가 판잣집을 없앤 후 그 이주민들이 모여 형성한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 단순 일용 노동자, 행상, 노점상 등이 모여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순은 근대 도시가 은폐하려는 공간을 의미화함으로써 근대의 본질을 포착해 나갔습니다. 정든 땅 언덕 위의 가치는 바로 외촌독이라는 구체적 공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의 생생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데 있습니다. 외촌동에는 다양한 인물 문상이 서로를 갈취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난 속에서 의학스럽게 서로를 이용하려는 각각의 인물은 살아있는 듯 생동감이 넘칩니다. 빈민 지역에서 고리대금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변노인이나 건달처럼 건널거리다 야경들을 조직해 생계를 유지하는 나종렬, 그리고 나름의 성종 방식을 터득해 술집을 유지해 나가는 193억 가부대 등의 형상은 둘풀의 강인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나종렬과 미술에 기산된 연애 관계로 추궁이 되고 순정한 사랑을 지키려고 애쓰는 나종회와 정의도 이상으로 애절한 감상을 자아냅니다. 정든 땅 언덕위는 민중적 가치가 이상적으로 구현된 소설이 아닙니다. 이 작품은 외촌동 사람들의
근대적 질서에 길러지지 않는 삶을 의미화해 그렸습니다. 이념이 아닌 실제의 모습으로 하위 계층의 형상을 서서화했습니다. 즉 민중을 이상적 존재로 형상화하는 대신 이기심, 이루와 그 악소까지도 그대로 포함한 민중의 형상을 그려냈습니다. 이러한 박태순의 노력은 1960년대 지식인의 일반적 태도에 비춰볼 때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박태순의 선구적 성취는 외촌동이라는 공간에 밀착해 민중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려 한 현장성에 비추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이 민중의 발견으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이룰 수 있는 1960년대적 성취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박태순은 근대의 어두운 그림자를 몸으로 직접 겪고 있는 외촌동 주민들을 통해 자기 문학의 갱신 가능성을 스스로 벽해낸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33쪽 마지막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대 한국 문학사는 박태순을 이렇게 자리매김함으로써 다른 이란을 가진 학파를 읽어낼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소설이 구성적 전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험적 형식과 비판적 인식이 한데 어우러져 나타난 불협화음일 뿐입니다. 그는 4.19 세대의 비판적 세계인식을 온전히 간직할 때 그 혁명 정신을 문학 속에서 구현하려 했습니다. 1960년대 박태순 소설의 부자연스러움은 나에 갇혀있던 도시적 감수성이 외촌동을 거쳐 외부로 열리면서 진화해 나아갔습니다. 나에서 시작해 우리로 나아간 박태순의 윤리적 감각은 이후 1980년대까지 이어지면서 행동하는 문학 구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차은 평론가가 박태순 초기 소설을 중심으로 이제 도시적 감수성과 실험적 형식들이 이제 함께 기량하면서 또 이제 외촌동이라는 공간을 발전해 나가는 그 여정들을 이제 흥미롭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박태순 문학의 매력도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고 지식인적이고 광염적인 삶과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굉장히 건강한 어떤 삶의 현장과 같이 부딪혀서 이제 충분한 힘이 박태순 문학의 굉장히 고유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연결해서 이승철 시인께서 사진으로 보는 박태순의 삶과 문학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시겠고요. 연결하셔서 전직 강행 편집위원회 구성까지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947년 초봄에 박태순 가족이 항해도 세지용담포에서 보니까 박태순 선생 자신의 그 자전적 삶을 기록한 피난이 대구에서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나자 봄에 한도하에서 서울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나는 이 땅에 구석구석을 누비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1960년 3월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요. 이때 서울고 동창생으로는 문학평론가였던 김주연, 또 시인이었던 김강주 선생이 있고요. 이때 졸업을 앞두고 찍은 사진 같습니다. 박태순 선생은 본인의 또 그 자전적 기록에 의하면 문학을 결심하게 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였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때 가우에라든가 문천회라는 독서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도스토옙스키, 까라마르 뱅제라든가 안톤 체홉의 소설을 읽으면서 작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게 됐고요. 그때 그 가우에라는 서울고등학교 시절이죠. 그 독서클럽 회원인데 대학 들어가서 같이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년 4월 혁명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경문대까지 진출했는데 바로 옆자리에 있었던 이동훈이라는 친구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 뒤부터 4.5 혁명에 대해서 엄청나게 그 자신의 문학적 화두로 삼게 되겠습니다. 박대희 선생은 특이하게도 3번의 입선의 경력을 가졌고요. 또 한 번의 그 추천, 그리고 한 번의 당선 경력을 가졌습니다. 박대희 선생 자신의 그 기억에 따르면, 아니 진술에 따르면, 그때 그 문청 시절에 무려 20번이나 각종 신춘문회나 잡지에 투고를 했고, 투고를 했을 때 그 가명으로 이름을 짓는 것, 그런 것에 상당히 고심했다고 하고요. 또 미리 당선 소감을 써놨다고 합니다. 당선 소감을 써놔가지고 만약 떨어졌을 때 그 쾌감, 그 시기에 찬 이것을 상당히 또 즐기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사상계를 고등학교 때부터 탐색해가지고 이라는 작품을 투과했는데 이것도 가작으로 입선하게 되고요. 이게 아마 당선이 됐다면 본명을 밝혔을 건데 가작에 대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해 경향신문 신춘문회에 김태소 이름 다 다르잖아요. 그 가작위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1966년 봉호의 창작가 비평 제1회 신인으로 연애라는 작품이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이 나오는데 세대사에서 첫 번째 그 제1회 신인 문학상을 공모하거든요. 공모 보니까 이것이 보니까 66년 5월에 발표작을 발표 심사 결과인데 1월 31일 날 공모를 마감했다는 걸 보니까 창비에도 보내고 여기도 보냈는데 창비라는 것이 그 당시 인자 신생 잡지로 해서 신인 문학상이 상금도 있고 해서 이쪽으로 보내실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을 보면 백철 이런 안수길 선생 두 분이 해서 형성이라는 몽골이 500명 분량의 중편을 거두었거든요. 그래서 80명 중에서 당당히 1등으로 당선됐습니다. 이 66년 6월 5일 신인, 제 앞에 있잖아요. 신인 문학상 형성 박대수 선생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부터 68년 그 무렵부터 타자기로 글을 썼던 거의 유일한 작가였던 것 같고요. 68년 12월에 이른바 68문학을 편집 동의로 참가하게 됩니다. 아까 여기 영몽 선생이라든가 김순혁, 김주연 이런 분들이 참가해서 69년 1월에 이 도민지의 도깨비의 학품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1971년 4월 8일 민주수호 국민협의회가 결성됩니다. 이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는 70년대 최초의 재해운동 결집체로서요. 한미약품은 1973년 창립 이래 인간 존중, 가치 창조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미약품은 제약산업의 미래입니다.